그렇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 기부금을 낼 리가 없는 거죠. 기금을 기껏 냈는데 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소송은 계속 들어오는 거라면 뭐하러 돈을 내겠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30년 세월이 되는데 그 30년을 뭐 때문에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서 그걸 합니까? 일본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 걸 27년 8년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살 밤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제가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끌려가서 이렇게 당하고 했다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해도 일본한테는 사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김민철 운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맡으셨습니다. 독일 모델, 중국인 피해자 화해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의상한 검토라는 주제로 이상갑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입니다.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문제점과 논의상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님,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맡고 계시죠. 김창록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요. 첫 번째 토론자로는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시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맡고 계신 이보건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정의기억연대 이사 맡고 계신 이나영 중앙대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이죠. 민변 변호사로 계신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실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오히려 피해자를 분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건 법안이 아직 발의가 안 됐으니 그냥 문의사항 아니라 구상안이죠.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들이 우선 실태를 너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를 출발시키고 있어서 여전히 대상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사회적인 압박들이 세지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해법 방향과 관련해서 좀 극단적인 두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그거죠.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를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삼은 사실이 있다는 거죠.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번의 큰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1965년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회담이었죠.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 중에 중대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
국내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치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65년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압박당한 면이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그때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의 교훈으로 이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독일에서 문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독일들이 그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할 때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구제되기까지는 3, 4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같이 동반될 때 비로소 물꼬가 튀었다. 한일 관계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희상안과 관련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가해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사과도 하고 재원도 조달해서 배상을 위한 조치를 했다. 뭐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이 법률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더라도 법률이 예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공유로 합의 문제점 관련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강제성,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다짐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최고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 합의는 제로받고 말로 넘겨준 이거 잘못된 합의였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박하게 처리해버린 것이 잘못이다. 역사 문제의 본질을 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단과 노력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눈앞의 이해관계에 들려서 어설픈 해결을 동하게 되면 문제의 진정한 해결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될 뿐입니다. 정몽주의 하여가까지도 떠오르는 이방원의 하여가죠. 웃었습니다. 그거 웃긴데. 그래서 뭘 해결하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도식이 될 텐데요. 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점에서 이 문희상 구상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불투명하게 해놨고, 아까 발표에서 다 드러나듯이 대부분 판결이 문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첫 번째 문제 설정이죠. 일본 정부가 설정한 문제의식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피해자와 권리보다는 한일 관계의 악화가 더 걱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제적 피해를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출 규제, 판결 미이행 이러한 시비는 아예 놔둔 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적반하장의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손뼉을 맞춰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설정된 전제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의장님의 정치적 고뇌와 결단, 구국의 결심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국 앞에서 얘기하셨던 선생님들 말씀처럼 일제 불법 강점이나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한 포괄입법, 일본의 배상 책임을 대의 변제한 소급입법, 근원적이고 일괄적으로 해결한 한시입법, 근원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희상안도 위자료나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는 또 위자료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절차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반민주적이고 기만적이죠. 문희상안은 문희상 의장 단독 플레이형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이죠. 반갑지요. 제가 반가운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토론입니다. 늦지 않게 민주당이 명백한 문희상 부장안에 대한 발의의 반대 의견을 이제라도 다음 주에 발의하기 전에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희상 부장안은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결국은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방해하는 법이죠. 그런데 왜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법원 판결을 집행을 막으려고 하는가? 그건 결국은 아베가 조작한 공포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7월 1일에 아베의 수출 규제, 무역 보복이 나오지 않았다면 문희상 부장안은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로 보는데요. 과연 일본이 7월 1일 날 내세웠던 이른바 수출 규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공포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정말로 무제한의 그런 경제적인 침탈을 아베가 할 수 있었느냐. 저는 7월 초부터 아베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다. 허가는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강제 집행이 당연히 돼야죠. 사법 조건을 위해서. 집행조차 되지 않은 판결이라면 어떤 법원이, 어떤 국민이, 또 어떤 헌법이 재판 절차를 규정하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이 집행된다고 해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베가 조작한 이 공포의 산물이다. 그리고 문희상 부장안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일본과 협의와 교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실현 불가능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안이다. 이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만 독일안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독일안은 그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청구권이 실현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외의 방식으로는 청구권 실현이 금지되어 있어서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낙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이 법은 이 기금 방식을 통하지 않고 소송하는 것 자체를 명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엊그제 설명회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 기부금을 낼 리가 없는 거죠. 기금을 기껏 냈는데 기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소송은 계속 들어오는 거라면 뭐하러 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근원적 해결, 이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모순된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법은 재판 청구권, 속권을 포기해야 인권 보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015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이고 그 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우리 법원이 선언한 거죠. 그런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인권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될 자기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재판 청구권, 속권을 포기하는 걸 조건으로 삼아서 이 기금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위헌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은 돈 일부 돌려줘라. 절대적으로 저는 사죄 받아서 여기 회복을 해야 되고 우리 가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일본을 용서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